자, 술술 넘어가는 우리 역사 5권, 대한제국부터 민주화와 통일운동 시대까지 우리 하랑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잖아. 이 이야기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민정이. 명성황후 이야기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내가 5학년 때 사회에서 발표할 때 명성황후를 하기도 해서 알았던 점도 있었는데 몰랐던 점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억에 남았고, 또 명성황후 시해검 사진이 나오는데 그 시해검이 일본에 있는 걸 그대로 보관했으니까 진짜 이걸로 살해를 했다는 건데, 너무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혜경이. 나도 명성황후 시해가 인상이 깊었어. 왜냐면은 사실 그 사회 교과서에서는 명성황후 시해 이야기가 한 이만큼 나온, 아무튼 되게 짧게 아관파천 전에 되게 짧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잘 몰랐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 책을 읽고 뭔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뭔가 좋았던 것 같아. 혜연이. 나는 그 이봉창 의사랑 윤봉길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랑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폭탄을 던진 게 그 제일 약간 인상 깊고 대단한 선택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책에서 그 3.1운동 당시에 그 유교 세력들이 참여를 왜 못하게 되었었는지 그 까닭이 나오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아프고 이런 사용 때문에 못 참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훗날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또 그 다음에 또 노력을 했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역사라는 것들이 때로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런 일들과 겹쳐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는 이 책에서 좀 더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 있었어? 세연이. 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너는 이 책에서 조금 더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나는 약간 독립운동이나 그런 거를 좀 더 독립운동이나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히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광복이나 약간 우리가 일본한테 지지 않고 약간 독립 같은 거 하는 게 더 자세히 다뤄졌으면 좋을 것 같아. 하경이. 나 질문을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들려줄 수 있어? 너는 이 책에서 조금 더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 나는 나는 여기 뒤에가 약간 근대 이야기잖아. 그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외환위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외환위기를 그냥 갚았다고 나가지, 나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갚았는지 더 나아졌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민정이. 이 책에서는 보통 역사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는 독립운동가들 부분에서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유명한 우리가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 말고 이름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고 희생 고문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되게 소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여기 일본에서 독립을 할 때 여기서 미군이 원자폭탄을 터뜨렸다고 하잖아.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군대랑 미국 정부랑 같이 일본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은요? 네, 이 책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그 사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일반 백성들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삶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이 책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 하경이. 그냥 내 입장으로 아쉬웠던 점은, 나는, 일제감정기 때 역사를 배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근대화, 약간 민주화랑 근대화 이야기 를 되게 재밌게 배우고 좋아하고 책도 많이 찾아 읽었어서 사실 이게 비중이 6.25 전쟁까지 하고 한 160 몇 쪽까지 그러면서 이 부분이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비중을 높여서 더 자세히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민정이. 나는 이 책이 너무 역사적 사건 같은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문학, 그러니까 약간 해리포터 같은 그런 책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읽지, 이런 책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재밌다고 느끼는 책들이랑 해서 읽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책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보통 재미 위주로 쓴 책들을 많이 선택할 텐데 여기에 조금 이야기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고 어린아이들이 흥미가 끌리게 그나마 더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혜연이. 그 바라는 점 말하는 거예요? 약간 아쉬운 점이나 조금 그런 점. 나는 아쉬운 점은 약간 민정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약간 우리 역사를 다루는 거니까 약간 그래도 흥미를 가질 수 있거나 약간 읽기 쉬운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약간 읽는 거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경이. 나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있나? 나도 더 약간 아쉬운 점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아까 하지 않아. 아, 그래? 아, 미안해. 네. 나는 약간 내 책은 그런데
약간 가독성이 살짝 떨어졌던 것 같아. 약간 이 글씨들이 약간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구분면인데 보기가 너무 힘들었었어.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약간 여기 그림 같은 건 많이 있는데 글씨들이 너무 좁게 있어가지고 살짝 여기저기 시선이 팔리는데 읽는 부분을 놓치니까 읽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책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렇게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 그림 자료도 풍부해서 읽기가 좀 이렇게 좋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배경 설명도 조금은 하게 되어서 그다음 이해의 폭을 좀 이렇게 넓혀줬다는 점에서 이렇게 나름 좋은 책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더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역사의 현장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그 건물들이라든가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몰랐던 걸 알게 된 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할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히 서술하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 그 중에서 가장 닮고 싶거나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구였었어? 태연이. 나 조금 생각해봐도 될까? 응. 김장우. 나는 닮고 싶은 분은 물론 독립운동가 분들을 닮고 싶지만 내가 그 상황, 그 시대에 살게 된다면 꿈도 못 꿀 얘기 같아서 인상 깊었던 인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아까 말했듯이 명성황후가 인상이 깊었어. 솔직히 한 나라의 황제의 부인인데 황후인데 다른 나라 침략으로 인해서 여우사냥이라는 모욕적인 작전 이름으로 인해서 여우를 사냥하자 하면서 살해되었고 또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명성황후가 시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죄 없는 시녀들도 살해당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게 해주는 인물이어가지고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하경이. 나는 여기 뒤쪽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 왜냐면은,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먼저 말하라면 나오는 게 보통 남북 문제잖아. 근데 사실 왜냐면 그 전에는 워낙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남북 그런 사이에 크게 전 대통령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대통령이 뭔가 남북 사이를 너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적대감을 풀고 나서는 정책을 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서 뭔가 제일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은 본받고 싶은 인물이라고 선정을 하게 되었어. 태연이. 나는 두 명을 골랐는데 안중근하고 윤봉길을 제일 인상 깊고 닮고 싶었어. 왜냐하면 일단 안중근은 그 독립을 위해서 손가락 한 마디도 자르고 그 이토 히로부미도 살해했잖아. 그리고 윤봉길도 그 도시락하고 물병 폭탄을 던져서 그 독립을 위해서 그 두 분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약간 용기 있게 행동해서 나는 그 두 분이 제일 인상 깊고 닮고 싶었어. 나도 하경이처럼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장 닮고 싶고 그리고 인상이 깊었었어. 왜냐면 이렇게 일단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이랑 북한 문제가 있잖아. 이거를 되게 이산가족 상봉이랑 이산가족을 이렇게 상봉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되게 사이를 되게 좋게 만드셨잖아. 근데 조금 이제 뒤에는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좋아진 적이 있긴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조금 닮고 싶고 존경스러웠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굳이 한 인물을 꼽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유는 화랑 씨나 하경 씨와 비슷합니다. 이제 질문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정이가 특별히 강렬하게 봤다라는 인물, 우리가 이 책에는 민왕후라고 되어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전에는 민비라고 많이 불러요. 민비.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명성 황후라고 불러요. 그래서 왕후, 민비, 그러니까 민비는 민씨, 왕비 이를 줄여서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민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비, 왕의 아내를 왕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민비로 부를 거냐, 민왕후로 부를 거냐. 그 명성 황후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 고종이 그 예전에는 조선의 왕이었어. 그러다가 일본이 뭘 일으킨 거야? 을미사변을 일으켰지. 일미사변. 을미사변이 뭐야?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민비 시해 사건이지. 그래서 을미년의 사변은 뭐 끔찍한 일, 엄청나게 안 좋은 어떤 그런 일을 보고 우리가 사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지금 6.25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6.25 사변이라고 하기도 하거나 이 책에 보면 무슨 뭐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그 사변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을미사변에서 이렇게 민비가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왕비까지 죽이는 마당에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어디로 피하지. 러시아 공사관. 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그 임금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를 파천. 아간 파천을 단행을 하게 되고, 근데 아간 파천을 단행을 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 대사관 가서 숨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어떤 그런 그 비난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환궁 다시 돌아와라 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받게 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일본 제국, 일본도 이제 자기들 쓰는 천황이라고 얘기를 해. 그다음에 청나라도 역시 황제의 나라였던 데 비해서 우리 조선은 청나라를 뭐하는 사대로 섬기는 그런 왕의 나라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 지금도 여러분들 대학 총장, 충남대학교가 있잖아. 충남대학교에서 네. 교수님들이 모여서 우리의 총장, 대표로 총장을 예를 들면 하랑이를 총장으로 뽑았어. 그러면 하랑이가 바로 총장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뽑은 다음에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하랑이를 총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대통령이 그래 하랑이 총장해 라고 하면 하랑이가 총장이 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안 돼 라고 말하면 하랑이 총장이 못 돼. 그럼 다시 그 충남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그럼 민정이를 뽑아서 그 민정이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민정이 해? 그럼 이제 민정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지금 다른 거는 대통령이 민정이가 총장해 이렇게 임명하진 않아. 하진 않아. 구성원들이 뽑는데
근데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인정을 받아야 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으면 그걸로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잖아. 네. 대통령이 뽑히면 그냥 그걸로 대통령인 거잖아. 그때부터. 네. 근데 조선의 왕은 만약에 하경이가 왕이야. 근데 하경이가 다음 왕으로 세연이를 왕으로 저기 하려고 그래. 내세우려고 그래. 근데 얘를 그 세자로 한 다음에 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청나라 청나라한테 가서 청나라. 세연이를 세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세연이가 왕이 돼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청나라가 오케이 해야 뭐야? 세연이가 세자도 되고 왕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다고 청나라에서 뭐 하진 않아? 하랑이를 왕시켜라고 하진 않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른바 조공을 받죠. 조공. 조공에서 하경이가 예를 들면 민정이한테 아유 응,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야? 여기 뭐 귀한 보물입니다라고 이렇게 갖다 바쳐. 상납. 응? 그런데 일방적으로 바치는 건 아니었어. 하경이가 민정이한테 올 겨울 그 모피코트 입고 다니세요 하고 이제 모피코트를 한 뭐 500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바쳐. 그러면 민정이가 500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받고 입을 싹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새로 나온 신형 뭐 노트북 이거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거 너 줄게. 너 이거 가져가. 근데 때로는 그게 500만 원보다 더 뭐야? 비싼 걸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 가격이 뭐야? 비슷한. 그래서 일종의 뭐야? 조공 무역이라고 그러는데 맞바꾸기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4대 예로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가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뭐 해줄게? 보호해줄게. 또는 민정이가 다른 나라하고 혹시 싸울 일 있으면 하경이 너 나를 뭐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날 도와서 같이 싸워야 돼. 이러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청나라로부터 4대 예인데 그 4대 예를 끊고 우리도 일본이나 청나라 뭐가 되자? 동등한 대대만 나라가 되자라고 하면서 이제 뭘? 현재고 제국을 선포해. 제국. 황제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황제 국가니 황제의 부인은 황후 황후야. 황제의 부인은 황후는 황제의 부인이야. 근데 이미 이때 을미사변 때 이 명성 황후는 돌아가셨잖아. 민비는 죽었잖아. 네. 근데 그동안 장례를 못 치른 거야. 한 2년 넘게.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그러다가 대한제국을 세운 다음에 장례를 치른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명성황후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시호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시후 시호. 시호는 세종대왕 뭐 이런 시호는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뭐 한 다음에 돌아가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분의 업적이나 이런 걸 길어갖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황제의 부인 자격이기 때문에 명성황후라는 그런 시호가 생긴 거야. 그래서 민비, 민씨, 민왕후, 민비 이거는 살아생전의 부분들이고 이건 돌아가신 이후의 시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것들이 더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을미사변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청일전쟁.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4대 예를 품고 있었다고 그랬지.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하고 있었어? 노리고 있었어. 자, 하랑이가 하경이랑 친구하고 싶어. 근데 하경이가 민정이랑 절친이야. 근데 하랑이가 하경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내 친구로 끌어들이려면 우선 민정이하고 하경이를 뭐 해놔야 돼? 떼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경이를 하랑이가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내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하랑이하고 자꾸 하경이하고 놀려고 그러니까 민정이가 뭐야 하경이 내 건데 왜 네가 자꾸 찝쩍거려
그러면서 이제 하경을 둘러싸고서 이제 하랑이와 민정이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결국 청일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뭘 둘러싸고 우리나라 조선, 식민. 또는 만주 이 땅을 둘러싸고 조선과 만주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과 기존의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는 누구? 청나라와 뭐 한 거야? 대결을 펼친 거야. 우리나라는 당연히 누가 이길 줄 알았어? 청나라. 청나라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 청나라도 힘이 센 줄 알았지. 근데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를 거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야. 청나라만 믿고 그래서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당시에 누구에게? 러시아. 러시아에게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러시아 역시 이쪽 아시아 진출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었어. 그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러시아는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겨울이 되면 바다가 뭐 한다고? 얼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바다가 얼어버리면 그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잖아. 과거에는 특히. 지금처럼 비행기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도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 비행기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그다음에 아주 큰 물건, 대량의 물건을 싣는다던가 러시아가 석유 같은 거 많이 수출하거든. 석유를 비행기에 실어서 수출할 수는 없잖아. 커다란 배 유조선에 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겨울에 그 항구가 얼어버리면 그런 수출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그동안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게 중요했던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 서쪽으로는 자꾸 흑해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었고, 이 동쪽으로는 바로 우리나라 동해바다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노림수가 있었던 거지, 러시아 역시.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런 부분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는 당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럼 러시아가 우리를 뭐 해줄 거다? 지켜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러면서 러시아나 청나라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 겨우 때려 부셔가지고 하랑 입장에서는 민정이 때려 부셔가지고 이제 하경이 내 거다 싶었는데 하경이가 세연아 나랑 놀자 나를 지켜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열받아 하랑이가. 그래서 하경이를 뭐 해주겠다? 겁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명성황후를 제거한 거지. 그러니까 차마 누구는 제거를 못한 거야. 러시아. 고종을 제거를 못한 거야. 왜? 고종을 죽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그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에게 사인을 준 거야. 사인을.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뭐다? 명성황후처럼 위험하다. 된다. 그래서 고종에게 사인을 주는 사인을. 그래서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너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순순히 우리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에 명성황후는 단지 그 왕비가 아니었어. 왕의 아내의 역할 정도가 아니라 명성황후의 그런 그 세력들, 친인척들이 상당히 정치에 많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판단하기에 고종을 옆에서 자꾸 쑤시는 거야. 명성황후가. 코치하는 거야. 코칭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우리 편으로 코칭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명성황후를 뭐 하겠다고 생각한 거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명성황후를 제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을미사변이었던 거지. 근데 일본의 계산대로 움직임을 아는 거야. 일본은 그렇게 하면 고종 황제가 바로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 바로 납작 엎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고종 황제는 오히려 어디로? 러시아. 러시아로. 러시아와 이렇게 손을 잡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러시아 손을 잡으니 러시아의 세력이 커질 거 아니야. 그 결국은 일본이 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누구랑 대결을 벌여야 되는 거야? 러시아. 러시아. 아까 하랑이가 하경이를 먹기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세력 세원이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러일 전쟁에서 혹시 누가 승리해? 일본. 일본이 승리해.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뭐야?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일이야. 당시 러시아가 아주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본이 승리를 함으로써 일본이 일약 스타로 떠오른 거야. 이번 월드컵도 똑같아. 이번 월드컵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일본 알기를 뭐 했어? 우리랑 거의 실력이 엇비슷하다. 또는 우리 일본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16강에 진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진출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실력도 있었지만 뭐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뭐 하지 않았으면 그 무슨 나라였어? 우크라이나 아니 어디였지? 하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요? 우리나라 때문에 떨어진 나라가 어디냐? 우루과이. 우루과이 그래.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먹었거나 아니면 가나가 이겼으면 가나가 진출하는 거였잖아. 우리가 이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였잖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 1위로 일본이 뭐 독일도 이기고 또 어디도 이겼어. 뭐 어디 이겼나? 어쨌든 두 스페인. 나라를 다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도 이기고 일본이 조 1위로 진출했잖아. 그리고 일본이 또 상당히 또 뭐야 크로아티아인가 하고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졌다는 걸로 아마 알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일본의 실력이 그 정도야? 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일본의 축구 실력이 그 정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을 자꾸 깎아내리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보도하기는 일본은 오히려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이제 맞붙은 상대가 일본은 크로아티아랑 붙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브라질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예측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객관적인 예측들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본의 축구를 세상 사람들이 뭐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야. 다시 평가하게 되는. 마찬가지로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를 모함으로써 이김으로써 일본은 그냥 아시아의 어떤 찌그러져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갑자기 세계의 중심 국가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일본에 대한 평가가 뭐 하게 되는 거야?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거두니 이제 더 이상 일본은 거칠 것이 없는 거고 결국은 조선을 뭐 하게 되는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명성황후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그런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안중근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러일 전쟁 당시에 안중근이 어디를 응원했을까? 러시아? 러시아를 응원했을까? 일본을 응원했을까? 일본 응원했을걸요? 우리가 생각하기 안중근은 당연히 러시아를 응원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중근은 일본을 응원했습니다. 일본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한 놈들이야? 똑같이 우리나라를 먹으려는 놈들이야. 근데 이왕이면 누가 일본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조선과 일본이 손잡고 저 서양 세력, 러시아 세력과 맞서서 아시아의 번영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누구라는 거야? 안중근이었어. 그럼 안중근이 그럼 친일파야?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안중근은 일본과 조선이 대등한 관계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대등한 관계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조선을 뭘로? 일본의 쫄딱으로 삼으려고 했더니까 그 부분에서 누구나 안중근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과 대등하게 손잡고 함께 우리가 파트너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일본은 어떻게 조선을 파트너가 아닌 쫄딱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또 이렇게 달랐던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저요. 너희는 만약에 그
너희가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남북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 민정이. 나는 일단 우리나라가 막 전쟁에 종결하자고 해도 우리나라와 북한의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이런 다른 나라들이 허락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의 설득도 해볼 것 같고 또 근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막 우리나라에게 너무 불리한 요구만 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서 전쟁은 일단 그래도 계속 휴전 상태를 하고 기왕이면은 공격하거나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을 것 같아. 세연이. 나는 민정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약간 우리 남북을 미국하고 소련이 조선을 갖겠다고 그냥 반토막 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강대국들한테 뭐 약간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조약 같이 약간 계약 우리말 지금 말하면 계약 같은 거를 해서 남북을 통일하는 방법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랑이. 내가 아까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너희가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남북 관계를 위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 나라면은 남북 관계를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긴 했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 친분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 같이 아마 계속 이 통일이나 아니면은 휴전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로의 나라를 그냥 가끔씩 한 번씩 한번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아. 나였으면은 먼저 일단 만나서 뭔가 관계를 약간 그래도 막 쳐들어갈 것 같지는 않게 만든 다음에 이상가족 상봉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상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을 수도 있을 거고 관계가 더 나아질 수도 있을 더불어 이상가족 분들이 만약에 이때 뭔가 이상가족 분들이 더 많이 만나셨다면은 지금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아직 못 만났는데 나이가 다 90이 넘으셨으니까 더 옛날에 더 많이 만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게 약간 드는 후회인 것도 같아서 하루빨리 이상가족 상봉을 좀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너희는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새롭게 더 안 내용이 있었어? 하랑이. 나는 이 책에서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거는 여기, 새로 알게 된 거로는 나는 여기, 여기, 아니, 4.3 제주항쟁이 여기, 여기 우파
우파였나? 아무튼 이쪽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란 거를 처음 알게 되었어. 세연이. 나는 나는 그 약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우리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에 그 고종부터 여기에 대한제국부터 그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대한제국부터 통일운동까지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운데 그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의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민정이. 나는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 완전히 새로 알게 된 걸 찾아보자면 형원전을 건달불이랑 전차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 때보다 빠른 활인거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 전기불을 물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전차를 수십 번씩 하루에 전차를 타는 바람에 가진 자산을 모두 날리기도 했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차 같은 게 되게 흔해서 그렇다는 건 잘 상상조차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기차나 전차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 나는 하랑이랑 비슷하게 4.3 세종항쟁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여기도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우리가 사회를 배울 때 내 기억으로는 사회 교과서에 이 4.3 세종항쟁이 진짜 조금 나왔었거든. 몇 줄 정도밖에 안 나왔었던 걸 알게 돼서 다른 사건들은 뭔가 그 한 차시씩 막 들어가 있는데 4.3 제주항쟁 그 한쪽 수에 이만하게 단락으로 나왔던 걸 알고 있어서 많이 사실 모르는 문제였고 사실 모든 그 어른들도 사실 4.3 제주항쟁에 대해서 뭔가 다른 뭐 독립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일이나 아니면은 6월 민주항쟁 이런 거보다 굉장히 적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왜 진행이 됐는지 알려줘서 난 저번에 그냥 교과서를 조금 보고 선생님이 영상으로만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되게 새로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들었어.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일제시대에 살았었다면 독립운동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어떤 독립운동을 할 것 같아? 세연이. 나는 독립운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약간 우리나라긴 한데 그래도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니어서 약간 용기가 안 나고 약간 겁도 나기도 하고 약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독립운동 할 수 없을 것 같고 약간 아까 말했듯이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어. 민정이. 나는 아무래도 정말 지금에서야 이렇게 매국노를 욕하고 독립운동가를 받들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독립운동은 너무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나는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막 경찰에 쫓겨서 도망가는 독립운동가를 숨겨주는 것 또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거라 생각돼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숨겨주거나 이런 소소한 것들만 해주고 막 대한독립만세 이런 식으로 내 얼굴과 다 드러내고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감수하고 그러는 건 못할 것 같아서 소소하게 숨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하랑이. 나도 막 그렇게 독립운동을 못할 것 같아. 이 당시에 일단 그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나는 되게 안전을 중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독립운동가들을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 나도 하랑이랑 비슷하게 독립운동을 직접 하지 못할 것 같아. 왜냐면은 무섭잖아, 사실. 총칼도 들고 협박하는데, 그래서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정말 적게 나오긴 하지만 하와이 한인들에서 뭔가 노동자로 인해서 자금을 도와주는 것이 뭔가 인상이 깊은 부분이었어. 너희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사랑이. 음, 나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일도 이 정치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탄압백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애초에 이런 정치는 정치가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되게, 되게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 생각해. 민정이. 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너무 솔직히 되게 슬픈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 다시는 안 일어나면 좋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세연이. 나도 아무래도 이건 약간 슬프고 약간 안타깝고 약간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친구들이랑 비슷한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약간 많은 사람들이 약간 피해를 보기도 했고 약간 되게 슬픈 일이잖아.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약간 그래도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조금 너무 슬픈 일인 것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야구나 이런 사회 분위기를 끌어나가려고 한 게 뭔가 치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이런 변화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어나가려고 한 게 신기했고 그리고 나는 이런 민주주의 선거나 그런 게 없고 뭔가 자유가 없는 게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된 사건이긴 해. 선생님은요? 근데 뭐 6월 민주항쟁은 이게 없었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나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IMF에 대해서 아주 잠깐 나오잖아. 너희라면은 IMF, 그러니까 IMF, 즉 IMF를 어떻게,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 것 같아? 너희가 이 시대의 대통령이었다면? 세연이. 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도 돼? 민정이. 나였다면 일단 사치를 부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생활에 나가자라고 일단 발표하고 쓸모는 없는데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나 그런 건 나라를 위해 추억이 깃들어 있더라도 조금만 희생하자라고 하면서 나 자신부터 값비싼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팔면서 돈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갚으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열심히 하면 이 위기도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힘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면서 사기를 붙잡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세연이. 세연이 했나? 미안한. 하랑이. 나라면 일단 모금 운동 같은 거를 일단 그렇게 버리고 그리고 민정이처럼 약간 그렇게 캠페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알릴 것 같아. 나도, 사실 하랑이처럼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만들어서 이때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데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떻게든 국가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리고 이때도 경제 발전을 위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서 외화를 벌고 돈을 벌었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 세연이 할 수 있어? 나도 이거를 일단 알려야 하니까 신문 같은 데 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입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전달 같은 걸 통해서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극복해 나갈 것 같아.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부분들 이야기 역시 잠깐 얘기하고 그 세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른바 IMF, 외환 위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그 부분들인데 IMF는 국제 기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IMF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 통화 기금, 국제 통화 기금이라는 유엔, 유네스코, 유니세프 이런 그 단체가 있잖아. 세계 국제 기구가 네. 있잖아. 마찬가지로 국제 통화 기금이라는 IMF라는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하는 일은 각 나라로부터 돈을 모아.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지면 그 나라한테 돈을 뭐 해줘? 빌려줘.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위기를 뭐 하는 거야? 그 해결해주는 그러한 그 기구가 바로 이 국제통화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야. 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 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주면서 대신 내 말을 뭐 해라? 들어라. 라고 요구 조건을 내세워. 너네 빚 갚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하랑이가 지금 갑자기 돈이 없어. 그래서 민정이한테 돈 빌려줘. 그랬단 말이야. 민정이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돈 빌려줄게. 그런데 너 나한테 돈 갚으려면 지금부터 내 말 들어야 돼. 너 당장 아파트 평수 줄여서 이사 가. 라고 한다던가. 야, 너 옷 앞으로 비싼 옷은 사지 마. 너 자동차 팔아. 너 걸어다녀.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요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 앞으로 빚은 이렇게 갚아. 너 월급 받은 거에 50%는 앞으로 빚으로 갚아. 그런 요구 조건을 하랑이가 뭐야? 수용해야 그래야 민정이가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러면 하랑이는 이제 자동차 못 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버스 타고 걸어 다녀야 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지. 이제 외식 뭐해? 그동안 외식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외식 못 해. 뭐 하기 전까지는. 이거 빚 갚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다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이야.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잘 나갔어. OECD라는 그러한 기구에도 우리가 선진국들만 가입한다는 OECD 국가에도 그 기구에도 가입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서 우리 한국이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어떤 그런 당시였어.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이른바 뭐 IMF 외환위기가 왜 생겼냐. 그래서 외환위기라는 말이 중요해. 우리나라가 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서인 건 아니었다는 거야. 외환이 뭐야? 외환? 외국 돈. 외국돈이야. 외국돈. 외국돈은 외환이라고 그래. 즉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달러 위기에 빠진 거야. 즉 뭐가 부족했던 거?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달러가 부족했던 거야. 그럼 달러가 왜 중요하냐? 달러가 있어야 원유도 수입해 오고 물건을 사올 거 아니야. 근데 달러가 없으면 그런 걸 사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남에게 빚진 것도 우리가 달러로 뭐 해야 돼? 갚아야 돼. 그런데 달러가 없으면 갚을 수가 없어. 자, 하랑이는 이런 상황이었어. 하랑이가 세연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세연이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거야. 세연이한테. 근데 지금 막 하랑이가 민정이한테 50만 원을 빌렸어. 50만 원을 다음 달에 갚아야 돼. 근데 하랑이가 지금 뭐 돈을 펑펑 쓰고 원래는 무슨 돈이 들어올 게 있었는데 돈이 갑자기 안 들어온 거야. 하랑이는 지금 민정이한테 당장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50만 원이 뭐 한 거야? 없는 거야. 근데 하랑이가 그러면 완전히 거지냐? 그건 아니잖아. 왜? 세연이한테 뭐 할 돈이 있는 거야? 100만 원 받을 돈 있는 거야. 세연이한테 100만 원 받아서 50만 원 갚으면 돼. 그럼 50만 원 남잖아.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맞아? 타이밍이 안 맞아. 또는 하랑이가 자동차를 새로 샀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근데 500만 원 빚을 진 거를 갚아야 돼. 근데 500만 원 갚을 빚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뭐 해서 사실은? 팔아서 뭐 하면 돼?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유동성의 위기다라고 해요. 유동성. 즉 돈이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돈이 내가 받을 돈은 지금 못 받고 있고 갚아야 할 돈은 지금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하랑이는 잠깐만 누가 돈을 뭐 해주면 빌려주면 내가 지금 이 돈을 갚고 그리고 나중에 돈 받아서 이 돈을 다시 갚으면 돼.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당시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IMF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 이유가 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잘 나가면서 이른바 중복투자. 중복투자라는 건 뭐냐면 서로 자동차 공장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 사는 동네에 피자집이 뭐 한 군데 있었어. 근데 피자집이 잘 되니까 서로 피자집 한다고 여러 군데가 생겼어. 그럼 피자집 한다고 서로 여러 군데 생기면 그들끼리 서로 뭐 하느라고? 경쟁할 거 아니야. 경쟁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피자집에서 직원도 많이 뽑고 막 이러다 보면 다른 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나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효과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그 피자집 하는 사람들이
피자집을 세우면서 남의 돈을 뭐에다가 막 빌려다가 피자집을 세운 거야. 근데 피자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해? 망하는 피자집이 생기고 은행에 돈을 뭐 하게 되고 못 갚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중복 투자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회사가 막 많이 만들어지고 철강 회사가 막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너무 투자가 중복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게 사업이 잘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망하는 회사가 생겨나고 회사가 망하니까 그 회사에다 돈을 뭐 해줬던 빌려줬던 은행들이 또 뭐하고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저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서로 빌려준 돈을 빨리 뭐하라 그러고 갚으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갚을 돈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IMF에 손을 벌리게 된 거야. 그다음에 근데 IMF 손을 벌릴 때 IMF가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너 자동차 팔아 뭐해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 좋은 기업을 팔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른바 정리해고 너네 뭐해서 일하는 아줌마 내보내 너 운전기사 너 잘라 이러면서 정리해고를 단행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리고 이제 알짜 기업들을 팔게 되고 이른바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결국 그 IMF 외환위기를 우리나라가 뭐 하게 된 거야? 극복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른바 금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 근데 외국에서 통하는 게 달러 말고 또 뭐도 통한다는 거야? 금은 받아준다는 거야.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금을 사람들이 내자는데 자 국민들이 금을 공짜로 냈을까 돈 받고 냈을까? 공짜. 금을 돈 받고 낸 거야. 공짜로 낸 거 아니야. 내가 집에 있는 금반지를 나라에 갖다 줘. 그러면 뭐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받고 낸 거야. 그러면 그러면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일인 거야. 왜 대단한 일이냐? 금은 내가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 받아줘.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돈 20만 원, 우리나라 한국 돈 20만 원 받았어. 근데 한국을 믿지 않으면 그 한국 돈은 휴지에 불과해. 이해가? 그 금값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오를 수 있어. 인플레이션 오를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빵이 작년에는 빵 하나에 1,000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빵 하나에 2,000원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빵을 갖고 있었으면 빵이 하나가 1,000원인데 2,000원이 되는 거잖아. 그대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빵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주고 1,000원을 받았어. 그럼 그 1,000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빵 하나를 살 가격이었지만 지금 빵 하나가 아니라 뭐야? 빵을 네. 반밖에 못 살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돈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거야. 그 금을 내놓는 것들이 돈 받고 내놨지만 그 금을 내놓는 일이 사실은 뭐야?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 금 모으기를 해서 그 금 모으기에서 그 빚 갚았다 그거 아니야. 금 모으기에서 빚 못 갚아. 전체에 요만큼이야 요만큼. 금 모아서 갚은 돈은. 근데 그게 왜 대단한 거냐면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금을 내놓으면서까지 나라를 살리려고 그래. 그럼 전 나라가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안 망하겠.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런데 저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줘야 돈을 빌려줘. 이자를 조금 줘도 돈을 빌려줘 저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야 저 사람이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정이가 하랑이가 안전할 때는 민정이가 하랑이한테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 빌려주면 예를 들면 뭐 3만 원만 이자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하랑이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막 서로 돈을 다 뺏어가니까 하랑이가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뭐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빌리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 민정 입장에서는 하랑이가 망하지만 않으면 100만 원 빌려주고 얼마 받으면 120만 원 받으면 큰 이익이잖아. 민정이가 하경이한테 빌려주면 100만 원 빌려주고 3만 원밖에 못 받는데 하랑이한테 빌려주면 100만 원 빌려주고 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어. 문제는 하랑이가 망해버리면 그 100만 원을 뭐 할 수 있어? 날릴 수 있어.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민정 입장에서는 하랑이가 근데 뭐 하지만 않는다면? 망하지만 않는다면 하랑이한테 빌려주는 게 이익이라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니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니 저 나라에는 돈을 빌려줘도 뭐 하겠다? 안전하게. 이자만 많이 받고 안 망하겠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IMF 외환위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금모으기 운동이 나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근데 금모으기 운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팔려나가고 이런 어려운 점들을 뭐 하게 된 거야? 겪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가장 손꼽는 일들이 바로 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라는 점들과 아까 여러분이 말했듯이 남북의 이른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의 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거 설치해서 남북의 화해 평화 모드를 만들었다. 이것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업적.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또 안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또 갖는 의미는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정권이 교체가 돼. 그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다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 무슨 당이야 지금 그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그동안은 계속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지금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쪽 계열의 당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야당 그 정권이 갔다가 다시 그 정권이 다시 이제 뭐야? 원래 대통령 그 뭐 전두환 대통령 그쪽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박 대통령 또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어디로 갔다가 이쪽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또 왔다가 다시 또 넘어가는 상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권이 뭐 되고 있는 거야? 교체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저 남자들이 반장을 학급 회장을 쭉 했단 말이야. 그 처음으로 남자에서 뭘로 바뀐 거야? 학급 회장이 여자애로 바뀐 거야. 뭐 그러다가 또 여자애다 또 그다음에 또 남자로 바뀌었어. 물론 뭐 여자 남자가 지금 대결구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권 교체의 어떤 그런 의미가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그런 의미가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당시가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3 파공화국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자, 제3서공화국, 제5공화국 이 시절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목표는 뭐하자? 가난을 벗어나자. 이게 최고의 목표였어. 경제개발이. 그래서 경제개발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는 다 뭐 해도 괜찮아? 참아도 괜찮아. 자유고 나발이고 난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 배불리 먹게 해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그런데 제5공화국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이르러서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찬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배부른 돼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난 배부른 돼지가 아닌 난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거야. 내 인권도 중요한 거야. 내 명예도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에 의식하게 되는 거야? 자유를 의식하게 된 거야. 이런 요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하경이 얘기했던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그래. 스크린이 뭐야? 영화. 그 컬러 텔레비전 영화 이런 거. 그다음에 스포츠, 야구. 프로야구 같은 거, 프로 스포츠 경기. 그다음에 뭐 섹스 해가지고 성 관련 산업. 요 세 가지를 자꾸 이제 뭐야? 나라에서 이렇게 일부 허용을 하고 확대를 해. 그 이유들이 정치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야. 그냥 뭐야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스포츠 경기나 환호하고 뭐 연애나 하고 이러면서 뭐라는 거야? 그냥 살라는 거야. 그러면 정치에는 관심 갖지 말고 정치는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3S 정책에 맞서서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민주화 요구가 결국은 뭘로? 6월 항쟁으로 꽃을 피우다는 거야. 1987년. 근데 사실은 이 6월 민주항쟁 이전에 그 전에 한 번
민주주의가 일어날 뻔했었어. 바로 1980년. 민주화의 봄이라고 하는데 이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돼. 총 맞고 죽어. 그래서 독재자가 쓰러졌으니 이제 민주화가 뭐해? 이루어지겠다라고 그 민주화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시에 이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해서 이 민주화 요구를 뭐하고 짓밟고 그리고 나서 요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동안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있고 이러면서 이때까지는 이른바 간선제.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제도였다가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뭐가 돼? 직선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가 생겨나고 이른바 이 직선제에 의해서 생겨난 정권이 육공화국. 누구?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5년 단임제. 우리나라 독재 길게 하는 거 너무 싫다. 5년 만에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또 시작해서 그 이후에 누구? 김영삼 대통령. 이 김영삼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가 문민정부야. 이 문민정부라는 뜻은 뭐냐면 이전까지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모두 다 뭐였다는 거야? 군인이었어. 군인 출신이었어. 군사정부였어.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군대 출신이 아니 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민정부가 김영삼 대통령 들어서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문민정부라는 점들이. 그런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누구? 김대중 정부. 이게 최초의 뭐 정권 교체,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의미에서 정권 교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서 노무현 정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권이 계속 이제 교체되고 있지만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야? 육공화국 체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4.3 사건을 얘기했었는데 4.3 사건은 어디서 벌어진 일이야? 제주도. 제주에서 벌어진 특정한 사건이야. 1980년 민주화의 봄 당시에도 똑같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이건 어디서 벌어진 일이야? 광주.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야. 광주. 근데 이 5.18 민주화운동하고 4.3 사건하고 4.3 항쟁, 이거 뭐 사건이라고도 항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하고 공통점이 있어. 그 당시 정권이 타겟팅한 거야. 즉 무슨 얘기냐? 가끔 교실에서 민정이 너 누가 엎드려 있어요? 너 이리 나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민정이를 엄청 혼내. 그 이유가 민정이가 물론 엎드려 있어서 혼낸 이유도 있지만 민정이를 혼냄으로써 다른 애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야. 너네 앞으로 뭐 했다가는 엎드렸다가는 뭐해?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자기도 엎드리고 싶었다가 깜짝 놀라갖고 똑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른바 시범 케이스. 이 애들 여기서 뭐 해놔야? 끝장을 내놔야. 민정이가 이렇게 있는 걸 내버려두면 좀 이따 하경이도 이렇게 할 거고 하락이도 이렇게 할 거고 다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애들을 뭐 하는 거야? 초전박살 내는 거야. 그런 의미로서 있다는 얘기죠. 그럼 4.3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미군정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누가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부가 수립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 미군정에 뭐하는? 반대하는. 그다음 거기다 플러스 이른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할 생각이었어. 이승만 그 쪽이. 그러면서 그거에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제주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는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라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원했던 사람들도 남쪽에 뭐 했다는 거야? 그 수가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정이나 이승만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었던 거야? 찬성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봉기, 항의
이런 것들을 무참하게 모함으로써 짓밟음으로써 그 것들에 관해서 그것들도 대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4.3 제주 항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과 뭐도 없었던 사람들, 관련도 없었던 일반 양민들까지 뭐 한 거야. 학살을 한 거지. 희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4.3 제주 사건을 보는 과정에서 그 4.3 제주 사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승만 정권의 주장처럼 미군정의 주장처럼 완전 다 빨갱이다? 그렇지 않아. 빨갱이 아니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다는 거야. 양민 학살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4.3 제주 사건 당시에 그 제주 도민들이 그러면 다 아무런 정책 입장이 없었는데 그냥 빨갱이로 몰아 죽인 거다? 그것도 아니야. 그 일이 촉발되었던 그런 부분들에는 그 안에서 역시 그 당시 아까 말했던 미군정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뭐 했던 거야. 있었던 거야. 일부. 근데 그것들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4.3 제주 항쟁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 4.3 제주 항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그 4.3 제주 반란 사건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었어. 이승만 정부 쪽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그 4.3 제주 항쟁으로 새롭게 이제 뭐 하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27분 됐는데 벌써. 원래는 뭐 더 다른 내용도 설명해야 되는데 세연이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이. 그렇죠. 앞에서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그 질문이 안 남아. 없어. 그래서 뭐 이 현대사, 뭐 근현대사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한 학기, 뭐 1년 뭐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받고 아까 하경이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예 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냥 한쪽에 걸쳐 짧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또 다른 출판사의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책을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는 좀 이제 오늘 했던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가 할 책 순서를 조금 바꾸고 또 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링크 보내준 거를 다시 참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13살의 마음 부자가 된 키라? 네. 원래 그 책인 거지? 다음 주. 네. 올해까지는 아마 그 책으로 돼 있고 내년 1, 2월 달에 아마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있어서 선생님 아마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그 13살 키라라는 책이 1탄 있고 2탄 이제 마음 부자에서 인성과 관련된 그 2탄 책인데 10살 마음 부자 된 키라 책으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